반갑습니다. DSA 김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지방직 있죠. 지방직 제가 초점이 약간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게 카메라 어쨌든 뭐 그 사정이 있습니다. 약간 초점이 저쪽으로 가더라도 저쪽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직 면접 자소서 있죠. 자소서 무료 특강인데 이제 부산시 걸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부산시 자소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이든 대구든 뭐 경남이든 경북이든 경기 남부든 아니면 뭐 안산이든 우리 예전에 안산시 공무원 수석하신 분이 있어요. 수석이 이제 명부의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산시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소서 사전조사서일 수도 있어요. 자소서가 아니라 맥락은 똑같아요. 자소서나 또는 사전조사서나, 사전조사서는 보통 뭐 자기기술서 같은 맥락으로 사전조사서나 자기기술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인적성 시험 칠 때나 아니면 뭐 서류 제출일에 가서 갑자기 거기 가서 작성하는 거, 자소서는 미리 작성한 거를 제출하는 거, 약간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고,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사전조사서 자기기술서나 본질은 뭐냐면 면접의 사전 진단 도구입니다. 면접에 있어서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에 있어서 사전 진단 도구.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면접장에 와서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말만 듣고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요. 맞죠?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게 뭐 고교생활 기록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력사항 제출하시오.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이때까지 어떻게 했던 직무들을 한번 쭉 기술해 보시오. 이력사항을. 또는 합격하고 난다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직무기술서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적어 보시오. 아니면 자기를 소개해 보시오. 사전조사서를 적어 보시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도 거짓말 적고 면접에서도 거짓말하면 알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수사기법에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또 어젯밤에 뭐 했는데요? 어제 8시, 어제 밤 10시에 뭐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유사한 질문인데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을 때 거짓말일 경우에는 답변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소서나 사전조사서, 자기기술서는 그대로 정확하게 복원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소개서는 어차피 작성한 걸 제출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냐면 이게 요걸 바탕으로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서류 검증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질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사실관계 열거식으로 적으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맥락도 있어요. 저는 뭐 토익 점수도 몇 점 받고 몇 점 받고 몇 점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국가직 면접 구성원리라는 유튜브에 DSA 컨설팅 채널에 있습니다. 그거 먼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경험 질문 답변 요령, 상황 질문 답변 요령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 질문의 과학적 구성 원리, 상황 설정 질문의 과학적 구성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걸 먼저 보시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적은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부모님, 저는 다정다감하신 부모님과 그 다음에 우애로운,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낸 형제 사이에서 자랐다, 성장병원에서. 그러면 부모님이 다정다감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건 유사한 형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께 평소에 불만이 없었던가, 근데 내가 다정다감하다고 해서 불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겠죠. 부모님한테 불만이 없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뭐라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긴장하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스피치 학원에서 모범식 답안, 뭐 짜여진 틀 같은 거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 답변은 이런 내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답변마다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이러저러한 부산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서울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붙여요. 그게 짜여진 틀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틀이 왜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베테랑 연기자라 할지라도 바로 대본을 보고 그 대본을 외워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연기자도 아닌 일반인들이 나의 내용도 아닌 것들을 부풀리고 과장하고 문장을 예쁘게 다듬은 것들을 내가 얘기한다 한들 그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겠느냐. 내용을 암기하고 간 사람들은 눈빛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기억하려고, 문구를 기억하려고요. 그러면 외운 답변 감점 들어가요. 그러한 형태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류 검증형 질문에서 내가 거짓말을 잘해서 또는 부풀린 것들을 잘 넘겨야지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류 검증형과 압박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그 역지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잘 생각해 본 다음에 경청하고 그래서 양보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해결했던 거는 나는 그 친구 얘기 듣기도 싫고 솔직히 그 친구 입장이 돼서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납득도 안 갔는데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건데, 그렇게 만약에 포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당시 때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그때 어떠한 감정을 느꼈나요?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가요. 후속 질문으로. 그때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멘탈이 흔들려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사전조사서나 자기기술서나 뭐든지 간에 솔직 담백하게 기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한 문제. 제가 유튜브에 채널에 공안직계통 준비생이었던 것 같은데, 저 진짜 솔직 담백하게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그냥 멍 때리면서 TV 보면서 맥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얘기하세요. 대신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요?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는. 자,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평상시에 무심코 스쳐가는 나의 행동들에 관해서 관조를 잘 안 하는 분들이에요. 자, 나는 그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TV가 불을 역할을 한대요. 불. 사람이 어떤 불을 보면서, 인류에게 불이란 건 아주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불을 보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결혼도 늦게 했고 연애를 오래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도 좀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늙은 부모가 이제 지금 이제 3살짜리 딸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제 육아가 힘들잖아요. 집사람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불이 필요해. TV 보고 싶다 이거예요. TV를 잘 못 보니까 아이가 있으면.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그 생활에 매몰될 때, 이게 제 표현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걸 표현한다면, 매몰될 때, 지치고 힘들 때 잠시 그 일상에서 벗어나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TV를 보면서, TV에서 그냥 가벼운 쇼 프로그램 보면서 웃고, 그 다음에 맥주를 가볍게 한잔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잠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복잡한 일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고 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활기차게 생활한다. 이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성의 없이 저 그냥 멍 때리고 TV 보는데요, 이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니까 어느 정도 격식은 갖춰야 되는데, 그 격식을 갖춤에 있어서 내가 무심결에 한 생활 속의 행동들이 나에게 사실은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면접 준비 기간, 그 다음에 자소서 작성 기간 동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부산시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부산이든 서울이든 대구든 다 상관없어요. 동일해요. 구성원리는. 부산시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돼 있고 예시만 줘요. 밑에 뭐 A4 용지 2매 이내, 그 다음에 휴명 명조체 이러한 조건들만 지키면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해놓고 예시를 줘요.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자원봉사, 장단점, 지원 동기, 기타 상황 대신에 꼭 사실대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불안하니까 요 예시 항목을 그대로 적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한 뭐 A4 용지 2매 이하, 휴명 명조체 또는 신명조체 이러한 조건들만 지키면 예시, 그러니까 문항은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경찰직 자기소개서가 정말 좋아요. 저는 경찰직 자기소개를 없앤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을 못해요. 학원가에서 자기소개를 통해서 돈벌이를 너무 많이 한다고 없앤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자꾸 지어내요. 학원가에서 지어내고 그럴듯하게 문체 다듬고 그 다음에 자기 내용 아닌 것들을 거짓말로 적게 하니까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없앴는데 경찰직 자기소개서는 과학적으로 아주 잘 구성되어 있고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경찰직 자기소개서의 6가지 항목이 웬만한 사항을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이 지원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15년도, 16년도 그 당시에는 경찰직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8번까지 첨삭한 적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첨삭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 문항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개인 면접 파트가 저절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참고하십시오. 1번 문항은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거는 뭐예요? 아까 부산시 자기소개 성장과정 예시 있었죠. 그 다음 2번 장단점인데 뭐라고 적으라고 하냐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장점 또는 특성 또는 능력, 보완 발전시켜야 될 단점 또는 특성 또는 능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리고 장점 사례는 장점을 잘 발휘해서 해결했던 사례, 단점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친절하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사실은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자꾸 스피치 학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서 죄송한데 스피치 학원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면접 학원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닌데 장단점은 사실은 장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점을 기술할 때는 그 장점을 어떻게 잘 실생활에서 발휘했는지가 주 포인트가 돼야 되고, 기술에 있어서. 단점을 자꾸 스피치학원이나 그 다음에 비전문 면접학원에서 단점을 자꾸 감추라고 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성격이 급하지만 사실은 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이러한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발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해요. 신입직에 있어서는. 신입직은 어차피 실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우수한 인재냐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재가 우수한 인재예요. 신입직 채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심층 면접에서도 발전 가능성 항목이 가장 주요한 핵심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이 사람이 대인관계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단점을 평상시에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인식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 중인 사람하고 자신의 단점 자체를 아예 인식도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평상시에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 탓을 해요. 자기한테서 원인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단점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뭐 스피치 학원이나 아니면 뭐 비전문적인 면접 학원, 그 고시 학원가에 그 면접 강사분들 있죠. 그 알바식으로 국어 선생님 데려놓고 아니면 행정 직원분들이 대충 면접 시즌에 자기가 팀장이 돼서 꾸려가는 곳 있죠. 그런 곳에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단점을 자꾸 축소시켜요. 아니에요. 심층 면접에서 제일 핵심적인 항목들은 단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하려고 노력 중인지 하나, 불화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려고 노력했는지 하나, 후회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후회하는 일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게 발전 가능성 항목이에요, 이 전체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부산에는 뭐 이상한 고시아원에 무슨 비전문적인 곳이 있어요. 소지 포장단이라는 게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 코칭 받을 때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소개 뭐라더라, 장점, 소지, 지원 동기, 장점, 호부, 뭐 그게 장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점이 중요해요. 단점이 자기 발전 가능성 항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하는 분들은 비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심층 면접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입직 채용과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식 포장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점을 기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잘 기술하는 게 중요하고, 단점 인식 계기점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성격이 급하다면 내가 성격이 급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받는지 그 인식 계기점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인식 계기점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건 주위에서 막 이렇게 잘 들었고 나도 인식하고 있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인식 계기점이 역류할수록 이 내용이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 중인지가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잘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극복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욱하는 성격이 있다는 걸 주변에서 들었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러이러한 피해를 준 적이 있다, 또는 본인이 손해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부터는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근처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살린다. 그게 극복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극복 방법. 그래서 단점에서는 구체적인 극복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극복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단점이죠. 극복했으면 그건 단점이 아니죠. 그죠? 네. 현재 진행형이 맞아요. 그 다음에 모든 답변에 사례를 넣으면 좋으냐? 좋아요. 좋긴 한데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례를 넣으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사례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례를 간략하게만 넣고, 사례를 넣을 때 사실관계를 너무 길게 적으시면 안 돼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서 갈등 지점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예를 들면 동아리에서 분실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때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사건이 해결됐는지가 중요해요. 마치 내가 관람객의 입장에서 동아리 분실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더라, 내가 시청하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심층면접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 갈등에서 내가 어떠한 포지션이었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선들이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얼굴이 잘생긴 동아리 회장이 아니라 좀 꾀재재한 부회장을 의심했는데, 나는 평상시에 동아리 회장의 이러저러한 행동들이 조금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혼자 왕따시키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더라. 그때 정말 속상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에 휩쓸려 가려고 하다가, 그랬다가는 억울한 사람이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지만 소신을 지켜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고 결국 이렇게 해결이 됐다. 그때 그 감정선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자꾸 야, 이거 어떻게 회장을 의심할 수 있어? 분명히 부회장일 거야. 나 혼자 아닌데 회장이 이러이러해서 그럴 것 같은데 너 이상한 놈이네? 왕따 있잖아요. 다 예스라고 하는데 나 혼자 노라고 했을 때 그 막막함, 불안감, 소외감,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행동의 원천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선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성장과정, 과정환경 얘기 안 했는데, 성장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자기소개서에 보통 보면 성장과정이 들어가거든요. 성장과정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개인으로서 나아가 있고요. 자, 국가직의 면접 구성원리 꼭 보십시오. 공동체 속에 속한 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형성하는 거는 공동체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장 과정이란 건 부모님의 교육 철학, 그 다음에 가정 환경 등이 나를 복합적으로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의 이러저러한 가치 철학 또는 이러저러한 과정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더라. 아버지께서는 기차 기관사하셔서 시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셔서
나는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시간 개념에 대해서 나 역시 아주 중요하게 느끼면서 배우고 자라왔다. 그게 나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런 것들을 적어야 돼요. 온화한 부모님 밑에서, 다정당하신 부모님 밑에서 형제들과 때로는 투박 싸우기도 했지만 사이좋게 잘 지내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랬고 고등학교 때는 이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의 성장 과정이 주변 환경 요소가 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줬는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뭐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사기꾼에다가요, 범죄자에다가, 저희 형도 뭐 교도소 들락거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버지께서 술 마시고 항상 폭력적으로 변하셔서 이런 얘기 적으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요. 그게 왜 이상해요? 그거 감추라고 하는데 비전문적인데요. 제가 사업에 20대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제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어서 아껴가지고 사업에 도전했다가 꽃장사 했다가 폭삭 망했어요. 이거 얘기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데요. 서울에서 하지 말아서 열받아서 부산에 오신 분들 있어요. 제 수험생 중에. 그게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현재 나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면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나는 나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해서 더 반듯하고 모범적으로 나는 저렇게 반면교사 삼아서 저렇게 살아가지 않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엇나가지 않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으로 공부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필기 합격하고 이 자리에 섰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진 일이에요. 그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스스로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네. 멋진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물론 면접 격식에 갖춰서 어느 정도 격식에 갖춰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죠. 막 염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요, 술 먹고 폭력적이라서, 하지만 제가 뭐 엇나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는 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되고 어느 정도 격식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감추라, 이거는 비전문적인 코칭이에요. 감추는 건 아닌데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서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건 제가 지금 영상으로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 밀착 코칭반 분들은 밀착 코칭반 개강 이전에 제가 이전에 사전 등록을 하신 분들은 자소서 무료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전화로 메일로 받아서 전화로 첨삭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시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코칭 받는 분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밀착 코칭반은 오프라인 소수정이에요. 11인 이하로 진행되는 거라서 밀착 코칭반 개강이 이전에 제가 작성해서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몇 날 며칠에 오세요. 제가 같이 참석해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전화로 아무 때나 시간 잡아서 보면서 참석해 드려요. 그래서 무료로 참석해 드리니까 그때 제가 참석을 제대로 해 드릴게요. 영상으로는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용이 다 다르니까요. 그죠? 문체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온라인 1대1 코칭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코칭이 무료가 안 돼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밀착 코칭반이야 이제 종합반이니까 이제 그렇지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1대1 코칭은 그 횟수에 혼자서 코칭 받는 거잖아요. 1대1로. 그래서 그거는 자소서를 무료로 코칭해 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1대1 코칭을 미리 선 접수하신 분들은, 그리고 영상 강의도 이제 수강하신 분들은 자기소개서 코칭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릴 거고, 밀착 코칭반은 무료입니다. 밀착 코칭반은 무료고. 그 다음에 3번요.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 얘기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기술하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심층 면접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사례를 넣을 때는 그 사례의 사실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그때 그 갈등이란 요소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죠. 이 내용이에요. 삶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 얘기하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주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 자소서 같은 경우에 아까 예시에 보면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자원봉사활동, 지원동기 기타 사항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동기에 인생관이 드러난다면 이러한 식으로 넣어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좌우명도 마찬가지. 좌우명이란 건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한 줄 문구예요. 나의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문구가 좌우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늘고 길게 살아갈 거야. 지금까지는 나는 가늘고 길게가 아니라 짧고 굵게 행동하면서 살아왔어요. 소신껏 여기저기 막 부딪히면서.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이제 가정이 생기고 나이가 생겼으니까 가늘고 길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나의 좌우명은 가늘고 길게 살자야. 이거야 라고 해도 돼요. 지금 현재 그렇게 안 살아와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야 라고 선언식의 한 줄 문구, 이게 좌우명이에요. 여기에 인생관이 담겨진다면 아까 3번의 이 내용처럼 인생관 사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찰직 자기소개서 예시 항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4번에 보시면 인생에서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 혹은 좌절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노력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경찰직 자기소개서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이러한 지점 3번, 4번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보세요. 위기 상황, 좌절 상황이란 건 갈등이라는 상황이죠. 이 갈등일 때 내가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봤고 그 갈등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감정을 유발시켰는지 내가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4번에 지금. 그러니까 예시 항목을 뭐를 적으셔도 상관없는데 사례를 넣을 때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자신의 감정과 노력들을 상세히 기술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 5번에 보시면요. 학창시절 학업 이외의 활동 영역에서 가장 소중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그것이 자신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됐는지 얘기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부산시 자기소개서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또는 학교생활을 적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5번 항목처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생활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지 간에 소공동체 사회예요. 가정이 아닌 소공동체 사회. 그리고 학교생활 안에서도 학업 외에 그 동아리 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중했던 경험 하나 얘기하고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떠한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는지를 적어야 돼요. 그것도 아까 뭐예요? 4번이나 3번처럼 그러한 사건들을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들어가야 돼요. 사례로. 그 다음에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측면이 학교생활이나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그때 소중한 에피소드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줬는지 적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측면이 하나 있어요. 소공동체 사회 속에서 학교생활 외에 뭐 봉사활동, 뭐 검도 동아리나 아니면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속에서 내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때 일어났던 갈등 하나 얘기하고 그 사람과 원만하게 어떤 식으로 해결했고 내가 그 속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나만의 어떤 스킬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데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다 이런 거 그거 두 번째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포부와 각오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돼 있죠. 포부와 각오는 간단 명료하게. 이건 뭐냐면 공직자로서 어떠한 공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적으실 때는 지방직의 지원 동기는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원답변 안에 전부 다 못 적어요. 분량 제한이 있어서. 하지만 방향성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내가 해당 도시에 내가 공무원으로서 보통 다 보면 공무원으로서 왜 지원했는지만 들어가요. 지방직은 국가직과 다르게 내가 왜 이 도시에 지원했는지가 들어가야 돼요. 부산이라면 부산의 도시적 특색을 조사해서 기술하시면서 부산의 이러이러한 도시 환경이 내가 부산의 공직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메리트를 줄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하게 된 계기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직무 비전도 들어가면 좋아요. 부산시 공직자로서 서울시 공직자로서 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지원했다는 거예요.
둘 다 지원 동기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계기점은 뭐 요즘에 공무원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사기업체는 수명도 짧고 그래서 안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가 공부하는 도중에 또는 면접 준비를 하는 도중에 도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용량 제한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촬영이 되다 자꾸 끊어졌어요. 너무 죄송하고 다시 얘기하면 그 비전 설계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실 때 어차피 신입직 그 채용에 있어서는 지원 동기가 그렇게 안 중요해요. 경력직 채용은 지원 동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당 직무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 다시 동일 직군으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중요한데 신입직은 어차피 그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직 면접에 있어서 지원 동기는 그 해당 도시라는 지원, 그러니까 이 왜 해당 도시에서 근무하고 싶은지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원 답변 분량 안에서 이 내용을 다 못 얘기할 때는 후속 질문으로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공무원 지원 동기만 얘기했다면 후속 질문으로 왜 부산시 공무원으로 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지원하셨어요?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자기소개서에 다 못 넣더라도 분량 제한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라는 건 사실은 내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지원 동기가 있고 시작하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면서 나의 지원 동기를 강화시켜준 요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직무 비전 설계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부산이란 도시가, 서울이란 도시가, 대구라는 도시가, 경북이라는 곳이, 경남이란 곳이 이러이러한 메리트가 있더라. 이러한 도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멋지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자세히는 설명 안 드렸는데 중요한 지점만 짧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국가직 면접 구성을 DSA의 유튜브에 DSA 컨설팅 채널에 들어가시면 구독을 해 주십시오. 합격하시고 나서도 구독은 유지하시는 게 그죠? 이게 심층 면접 콘텐츠니까 합격하시고 나면 구독을 취소하시는 거예요. 합격하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무술 클럽에 영상도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구독을 취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구독, 유지, 취소, 좋아요 부탁드리고 거기 보시면 재생 목록에 국가직 면접 재생 목록에 보시면 국가직 구성 원리가 있는데 그거 꼭 보십시오. 국가직 면접의 구성 원리. 그 다음에 공기업 면접의 구성 원리 보셔도 돼요. 공간이 예전 사무실 방에서 촬영한 거라 조금 그렇긴 한데 괜찮아요. 그거 꼭 보십시오. 보시면 상황 설정 질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경험 질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면접의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그 에어클래스에 그 국가직 면접 강의, 그 다음에 지방직 면접 강의 있는데 지방직 면접 강의는 도시 정책 위주로만 짧은 강의로 편성되어 있고 사실은 지방직 면접도 국가직 면접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영상을 2개 다 보셔야 돼요. 부산시 도시정책 클래스하고 분석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국가직 면접 강의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 할인권을 드릴 건데 국가직 면접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시면 그 에어클래스에 국가직 그 DSA를 검색하시면 에어클래스라는 동영상 강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에어클래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DSA를 검색하시면 DSA 국가직 면접 이론 강의가 있어요. 그 지방직 이론 강의는 지방직에는 도시 정책 분석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국가직 면접 이론 강의를 한 이틀 만에 딱 보시고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면접 항목들이 자기소개서 항목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틀 만에 어떻게 다 봐요? 그 강의 수가 엄청나게 많던데 사실은 다 봐요. 저희 공기업 준비생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거, 2달 동안 준비하는 걸 일주일 만에 다 쳐내요. 영상 강의하고 과제량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유료 강의죠. 유료 강의고 온라인 1대1 코칭이나 밀착 코칭반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면접 이론 강의를 50% 할인권을 드리니까 카톡 플러스 친구의 DSA 컨설팅으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1대1 코칭이나 또는 밀착 코칭반을 수강 결제를 하셔야 돼요. 수강 결제를 하신 후에 제가 확인이 되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걸 확인하면 제가 온라인 할인권을 드려요. 이런 할인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자면 부산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했어요. 부산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란인데 뭐 A4 용지 2매 또는 뭐 글자 요런 조건만 지켜주고 예시 항목의 성장 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자원봉사, 자신의 장단점, 지원 동기, 기타 사항을 적으시면 돼요 했는데 이걸 다 적어도 되고요. 2장 안에 다 안 적고 몇 가지만 적으셔도 돼요. 몇 가지만 적으셔도 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것들은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좌우명, 그 다음에 학교생활 자원봉사 활동을 묶어가지고 학업 외에 어떠한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나를 성장시켜줬던 사례를 적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장단점 오케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 정도만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경찰직 자기소개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경찰직 자기소개서 이제는 경찰직은 자기소개서 제출하지 않고 사전조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예전 경찰직 자기소개서의 6항목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제가 샘플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거 위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경험 질문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꼭 유튜브의 DSA 컨설팅 채널에 구독하셔가지고 재생 목록에 국가직 면접, 그 다음에 또 뭐죠? 공기업 면접 구성 원리를 보십시오. 보시면 설명이 나오고 그걸로 부족해. 난 좀 더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을 만한 여건은 안 돼. 라고 하시면 에어클래스에 에어클래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DSA 검색하시면 거기에 국가직 면접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국가직 면접 이론 강의를 수강하셔야 돼요. 부산시나 대경권 면접 이론 강의는 도시 정책만 분석해 놓은 것만 따로 빼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이거 코칭에 가는 거는 제가 카톡으로 안 해드려요. 그건 제 밥줄이잖아요. 밥줄. 그거를 저한테 코칭 신청이나 결제도 안 하시고 대뜸 카톡으로 자기소개서 한번 봐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와, 그건 너무 심하죠. 그건 안 된다, 그죠? 코칭을 수강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러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또는 제가 이러이러한 예전에 어떤 사건들로 제가 이러이러한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면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된다. 또는 제가 좀 말을 심하게 더듬는데 이게 면접에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 코칭을 해드리고 사실은 유료로 이제 코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거는 금액이 얼마냐? 금액도 제가 영상으로 다 안내해 드렸죠. 금액이 얼마냐? 밀착 코칭만 언제 개강하느냐?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거를 문의를 하셔야죠. 그 외에는 나머지 사실은 그 유료로 코칭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착 코칭만 분들은 선 접수하신 분들은 개강일 이전에 선 접수하신 분들은 할인 폭이 크니까 먼저 선 접수를 하시고요. 자소서도 개강일 이전에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밀착 코칭만 분들은 빨리 선 접수하셔서 할인된 금액으로 선 접수하시고 자소서 제가 지금 영상 보고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하고 같이 첨삭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1:1 온라인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